지금부터는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1박 2일 동안 이렇게 검찰이 좌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구속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7일간 내에 이제 항고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미 2012년에 이제 그런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유사한 헌재 판결이 있어서 그것은 위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봤는데 이틀간 거의 뭐 이렇게 25시간 가까이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났으니까 지금 석방된 걸 보면 26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과연 그때까지 또 검찰의 지휘부와 그다음에 특수본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서로 엇갈렸다는 또 얘기도 나와요. 지휘부는 이미 구속을 철회하라는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은 2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처음서부터 엇갈린 어떤 착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법적 혼란이 더 지금 부추기는 상황이 돼버렸고 법원도 법원끼리의 서부지방법원의 판단과 중앙지법 지금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사법체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헌재 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이제는 논란을 조금 극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탄핵 심리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구치소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뭐 대검과 그리고 특수본의 입장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기본적으로 헌재가 지금 2012년에 내린 판결은요. 구속 정지와 관련된 거예요. 구속 정지는 집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구속 취소는요. 효과 그 자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혀 사안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게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 집행정지는 보석과 같지만 구속 취소와는 본질이 다르다라고 2011 헌가 36에서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 헌바 31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이 구속 집행 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다 이루어졌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2012년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된 거라든가 보석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즉시 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속 취소화된 거는 왜 안 했죠, 그때?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이 시점에 와서 대통령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특혜적이고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앞을 걸어 나오면서 했던 것 중에 지금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에서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 중 하나였던 그 주목 세레머니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선 때는 아직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퍼컷 세레머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그니처와 같은 이제 그런 동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먹을 불끈쥐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한 100m 정도 걸어 나오면서 서너 번 정도 제가 지금 한 걸 저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한 40일 이상 이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헌재 심리를 받았던 그런 점들, 그다음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그런 점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이지만 뭐 반대 민주당이 보기에는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열기와 그런 분들의 어쨌든 광장의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구치소 앞을 지켜줬던 열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올 수 있었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육성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는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말하자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대통령 입장문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봐도 대단히 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려난 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좋긴 하지만 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에 여러 있는 전반점에 대한 문제점들, 반헌법적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 모습을 이제 결국 저는 서면 메시지와 그다음에 육성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나오면서 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특유의 퍼포먼스 동작을 통해서 네. 충분히 전달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거리, 물론 뭐 큰 사거리까지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100m 정도 걸어 나온 걸 통해서 저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한 향후 정치 행보를 예고한 셈이 됐다는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언의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 밝은 표정 그리고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동. 김상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특정 진영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특정 진영을 계속해서 선동해서 거기와만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중도층 국민들과 뭐 본인과 같은 진영은 아니지만 다른 진영의 국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죠. 뭐 이제는 더 이상 장외로 나오지 마시고 저도 이 밖에 나와서 법정 투쟁을 하니까 차분하게 지켜봐 주세요. 뭐 우리 지지자든 아니면 상대 진영의 지지자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혼란을 그동안 야기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가 혼란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등등 이런 반성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는 마치 한 진영의 수장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정말 저는 저걸 어떻게 그냥 좋게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게 해석하기가 지금 어려운 모습과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성의 메시지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한 진영의 수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좋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그리고 네네. 저렇게 하시면은 반대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광장으로 더 결집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예측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불을 지피는 듯한 한 모습을 저렇게 보이시는 거가 정말 대통령으로서 맞는 모습인지 진짜 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검찰 특수본이 사실 대검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입장을 따르진 않았거든요. 네.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행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우리 헌법이 이제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예. 대통령도 거기로부터 예외 없어요. 그 우리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체포동의안 됐을 때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으로도 판사가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되나 네.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그 지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점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우리가 불구속 재판하겠다라고 한 거지 무죄를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저 똑같은 거라고 봐요. 네. 처음부터 꼬였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오직 경찰만이 있었는데 경찰을 빼고 하려니까 비판이 오고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오니까 공수처가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공조수사본부라고 들어도 보지도 못한 수사기구들을 협력시킵니다. 병렬로. 그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넘겼더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어려우니까 수사 과정도 어려우니까 모든 건건이 대한 조사에 대한 체포에 대한 영장에 대한 판단들을 법원들이 기각하다 보니까 다시 서부지법으로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금 재판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무리했던 그러니까 그 구속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틀 뒤에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네. 더 중요한 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던 무리한 점을 지적한 게 전 더 그렇게 뼈아팠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더 이상 이걸 끌고 간다는 거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가지고 나중에 상위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겠다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네. 구속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른쪽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잠원 IC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원 구치소를 출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서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바로 경호처의 차량과 그 앞뒤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적법성 관련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검찰은요, 많은 의구심을 국민으로부터 자아내게 했습니다. 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7일입니다. 네. 그럼 적어도 7일간 고민하는 모습을 최소한은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즉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1박 2일 만에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 7일이면요, 그 안에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는데 헌재 판단 전에 검찰이 일으켰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혹시 헌재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전체 검찰은 아니겠지만 그 수뇌부가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헌재의 판단은요. 네. 구속 자체의 효과를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행 정지라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왜냐하면 집행 정지는요, 하다가 정지를 했다가 다시 구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구속 취소는요, 취소가 되면은요, 영장을 새로이 발부해서 구속을 다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봤듯이 구속 필요성은 여러 번의 영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급심이 여러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린다고 할 때 검찰은 기본 역할이 공소 유지와 기소인데 그 역할 중심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기들의 역할 중심으로 항고를 해가지고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포기하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의 빠른 결정에 대해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대검은 결정을 좀 빨리 내렸는데 이 이후에 특수보는 좀 더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특수보는 수사를 하는 주체잖아요. 예,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 수뇌부도 이것이 틀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게 날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를 특수본이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기소를 안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지금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 데 있어서.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럼 구속의 필요성은 영장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나요? 대통령이 지금 그 경찰의 인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지금 옥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화면 저희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저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작은 화면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저희 예상보다 매우 빨리 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20여 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의왕에 있는 구치소에서 한남동까지 한 20여 분 만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 그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좀 포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검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석방이 된 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기본적으로 옥중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공범이나 아니면 범죄 혐의자들한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말맞추기에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 상황을 유지하고서 그 재판을 받게 하는 거는 검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검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항고 포기를 한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선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해 주셨는데 검찰 그리고 뭐 공수처 양쪽에 대한 책임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이제 그럼 예. 검찰과 공수처 다 책임이 있다고 쳐요. 근데 네. 누가 더 책임 그냥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이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관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예.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공소 제기가 돼서 상급심으로 가는 절차에서 우리가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당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우리가 확보한 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위법하게 공소 제기가 된 것은 공소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소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다시 처음서부터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상희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서부터 다시 수사가 그럼 진행되고 다시 이 부분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처음서부터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책임이 누가 있느냐? 가장 큰 책임은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 사건은 처음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서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다시 재판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 아니면은 특검이 하든가 딱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수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검찰이 좀 특수본이 좀 무리하게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구속기관은 나눠가지고 조사합시다. 라는 이 말에 저는 동의해 준 거라고 봐요. 그걸 법원이 지적한 건 아닙니까? 두 기관이 구속기관을 나눠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경찰이 온전히 수사를 다 해서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이거는 검찰로 기소 권한만 넘기고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공소 유지라는 거 그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 구속 취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시 윤 대통령 모습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저 앞에, 저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주변에 보시면 크게 환호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주변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에 다시 타고 있습니다. 이제 타고서 그 안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평론가님, 네. 저희가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특수본이 이제 1박 2일 만에 대검의 어떤 입장을 따르겠다라는 네.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네. 동시에 이제 뭐 석방 지휘서도 구치소에 네. 보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네. 구치소에 나와서 관저에 가게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특수본이라든지 네. 검찰 쪽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특수본이 계속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그것을 억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절차와 수사권 두 문제를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근데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 삼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부분은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준해서 이번 결정을 한다는 듯이 불확실하지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가능성의 부분만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뭐냐면 이게 직권남용으로부터 인지된 수사가 맞느냐, 네. 유관 수사여서 진행된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왜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판단은 나왔으니까 상급심에서 또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이죠. 어쨌든. 네. 그렇지만 보세요. 자,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범들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가 없을까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보지 않았는지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저는 계속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도 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네. 이 논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논란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그때 특검을 어떻게든 통과시켜가지고 이 논란을 없애려는 노력을 왜 안 했죠? 결국 이 혼란을 국민의힘은 원했던 겁니다. 예. 자, 구치소에서 지금 구속된 지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찰과 공수처의 어떤 수사 내용 관련해서 충분히 네.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입증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연관성을 거기에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네. 공수처가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인지했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경찰 수사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사 내용을 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께서는 절차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네. 아까 전에 몇 가지 선택지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그 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네, 된다라는 부분에 힘을 좀 싣고 계신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그 재판부가 그렇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 취소를 내리면서 네. 뭐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다퉈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중앙지법의 판사가 다퉈보라고 한 게 그러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논란은 간단합니다. 집행하다가 저는 상급심에서 이거 공소제기 절차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니 공소를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자, 그래서 공수처에 왜 문제가 됐냐면, 공수처는 그 논리가 당시 그랬어요.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거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직권남용 수사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내란죄까지 갈 수가 있다 이겠어요. 직권남용 수사의 법정 최대형이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이 법정 최대형 징역 5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최대 사형인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됐죠.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외도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5년짜리 내란죄를 가지고 5년짜리 직권남용죄를 하고 가다가 내란죄를 우리가 입증을 해서 우리가 기소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런 말도 해괴한 논리를 했겠지만 네.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법 정의에 의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방어권, 그다음에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공수처 마음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오니까 경찰, 검찰 다 끌어들여서 공조수사본부라는 듣고 보도 못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사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법원이 지적한 거죠.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모호성과 네. 이런 과정들의 의문성을 제거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공소유지에서 재판을 받든가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지. 저는 만일 거기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드린 겁니다. 아니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이제 네.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뭐 진영이 뭐 있으시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이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 날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례로 거의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례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관례에 가까운 걸 갑자기 뒤집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2년에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위헌 판단이 나왔을 때 네.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과 관련해서는 즉시 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개정을 왜 안 했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왜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임명했다는 것 빼고는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을 많이 만들 것을 하급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를 하면은 모든 하급심의 판단이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고를 통해서 판례를 형성했어야죠. 최종심의 판례를. 그게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을 봐도 그렇고 네. 국가의 혼란 내지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냐, 이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평론가님 조금 네.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네. 가지고 내란 수사를 하는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법원이 영장을 줬다는 것은 네. 직권남용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거와 연관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준 것이에요. 네.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있냐, 당신들은. 이 직권남용에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들여다봤어야 이 연관성도 있는 건데 들여다본 거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이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연관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네네. 둘째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협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죠? 이전에 경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검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그리고 본인들이 추가로 수사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네.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특히나 최종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네.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자제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감사합니다 외에는 뭐 그것도 육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 혼잣말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주로 이제 퍼포먼스로 이제 대신한 거는 그 좀 메시지, 그러니까 육성 메시지라든가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우리 이제 국론 분열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메시지를 낸 걸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헌재 심리가 거의 뭐 평일을 거쳐서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좀 대체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내란죄 수사라는 게 네. 지금 재판이 지금 첫 변론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과정만 지금 바뀐 거지, 사실상 우리가 뭐 대통령의 심정이 밖으로 나왔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수사의 물결이 바뀌고 한 건 아니죠. 네. 다만 큰 틀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방어권과 자신의 어떤 입장을 앞으로 자기가 방어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실제로 사실 가장 큰 건 눈앞에 닥쳐온 탄핵 심리가 곧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끼칠 사안이 되는 거죠. 헌재 심리라는 게, 헌재 판결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향후라도 이제 대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불속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때 이제 뭐 기업 방문했다든가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광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론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의 이미 관저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여권의 중심이고, 이제 그다음에 당연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여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도 갖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대통령이 이제 광장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런 거는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 메시지라든가 그런 본인의 구두 입장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사실 또 40일 동안 그 영어의 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건강도 좀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변론 전략, 그다음에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전략도 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최수영 평론가님이 상당히 절제했다라고 평해주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청년층을 좀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미 선출된 우리나라의 수장이에요. 근데 선거를 치르듯이 자꾸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게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유감을 저는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전에 뭐 절제된 모습이다 저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어떻게 절제된 모습이죠? 저거는 굉장히 계산된 모습입니다. 아주 고민하고 계산된 모습이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보여주는 모습이 메시지를 더 크게 웅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좀 전에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마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절제된 모습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저런 개선 장군 같은 모습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이거는요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좀 더 극렬하게 거리로 내모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반대 진영의 결집도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혼란으로 더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그 혼란을 막는 것을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데 조금도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야의 어떤 반응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지나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시간이 지체돼서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그 검찰이 국민 대신에 내란 수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마치 개선 장군 같은 모습으로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 또 범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절제되고 좀 제한된 방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네.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게 대통령이 마치 개선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그 감사 인사도 못 하고 차에 타고 그냥 바로 그 관저로 가서 아무 본인의 그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게 네. 그게 그러면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적절했단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절제된 방식이었다는데 저기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된 메모지 하나 들고 와서 읽을 수도 있었어요. 뭐 언론사 사전 협조해서 붐마이크 하나 사전에 설치해 놓고 해도 됐을 거고 네. 아니면 풀단 앞에다 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짧은 100m 정도의 거리만 이제 걸으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개선 장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통령은 이미 죄인이라고 저는 이미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재판은 1심도 진행이 안 됐고 헌재에서 아직도 직무 배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 다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그 부당함을 해소해준 행위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하고 지금 관저로 들어간 걸 가지고 마치 개선 장군이다. 민주당의 어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면 말이죠. 지금 뭔가 굉장히 좀 궁색해진 듯한 모습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이번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뭐 검찰이 산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것처럼 했다고 뭐 이렇게 아주 초급 어린아이 그 실수하듯이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구속 사유에 대한 부당성도 부당성이지만 중요한 건 수사 체계의 적법성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공수처가 짜고 친 듯한 이른바 내통한 듯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극하는 듯한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했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니까 공수처를 위한 법안까지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 받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고 대통령이 저 정도 지지자들 정도에게 그 정말 풍찬 노숙했던 지지자들 정도에게 감사 인사 짤막하게 모습으로만 하고 들어갔던 것도 개선 장군이라고 비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정파적인 시각으로 본 대통령에 대한 저는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오늘 밤 8시 비상의원 총회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야권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국민 불신을 만들어 놓으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그 공소 유지의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소유지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검이 들어서서 이걸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논란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만들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검찰이 보였어야죠.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는 게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의 대통령은 뭡니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갈 때,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받으러 갈 때 저런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그때부터 일관되게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제가 민주당이지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같은 논리로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틀렸고 국민의힘은 맞다는 겁니까? 입장이 바뀐 국민의힘은 맞고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탄핵 찬성 집회에 동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는 반발력 때문에 또 반대 집회에도 또 동력이 일정 부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좀 과열되는 네. 그런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지금 뭐 김살평 평론가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대통령이 뭐 무죄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유리한 상태, 그러니까 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 차이와 그다음에 무리했던 그다음에 그 과정의 공수처의 수사가 이번에 법원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그 양 진영에서는 저 유리한 쪽으로 아무래도 취사 선택을 해서 하겠죠. 근데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사실 사법심은 이게 지금 3심까지 보장되는 거에다가 네.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것,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헌재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이건 있을 겁니다. 무리했던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이 어떤 몸을 그러니까 이른바 구속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무리하게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더 역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것이 위헌과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얼마큼 위배되고 이것이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광장에서 마치 대통령의 이제 그 불려놨던 이 모습 자체가 더 큰 에너지가 되고 물론 상징성은 있으리라 보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광장의 에너지를 더 직결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국민들 눈에도 좀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관저로 돌아왔고 이제 충분하게 구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의 구심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책회의라고 좀 급한 마음들은 이해가지만 그렇다고 지금 검찰을 공격한다고 없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 중요한 거는 헌재 판결이 지금 그러니까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지지층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더 양쪽에서 광장의 열기를 부추기는 동력 원으로 삼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국민 눈높이에 조금 부합하는 측면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오늘 구속 취소로 인해서 당분간 뭐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혼란을 좀 봉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본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올 줄 몰랐겠지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부터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예. 따라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다. 대통령은 이미 이제 관저도 복귀했고 관저에서 충분히 이제 변호인단과 모든 사람과 만나는 게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을 때는 대통령을 빨리 이렇게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빼내고 그다음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와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지만 충분하게 이제 어떤 자신의 방어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
당과 어떤 대통령을 일치시키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당은 그래도 아직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가 안정과 정책이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으므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잦아들 걸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조금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일정한 관저와의 거리두기를 통한 이제 그런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좀 뒤로 하고 윤 대통령이 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그 양 진영의 불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행동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사법조차를 차분히 받을 테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나서지 말고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이고요. 네. 그것을 또 국민의힘에도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네. 해외가 우리나라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나 이런 곳들도 투자 결정이나 일자리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비서실장이 가 있다는 거에 저는 경악을 금하지 못해요. 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심지어 구치소에 있을 때도 옥중 정치, 옥중 통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죠? 비서실장이 그 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공유가 됐거나 이렇다면 옥중 통치나 옥중 정치의 논란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저 자리에 와 있어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정지석 비서실장은 공공연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비서실장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상일 평론가님 여태까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해왔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그럼 뭐 관저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있는 것과 이제 관저에 있는 것은 다르죠. 이제 여기 사람을 만나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것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 관저 정치, 관저 통치 혹은 뭐 옥중 정치, 옥중 통치 제가 그 말에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건 그런 게 바로 라벨링 정치입니다. 딱지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실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간 것도 저는 그럼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비서실장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그게 맞는 일인가요?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의전과 경호는 현재 국가원수에 대한 준하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옥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드디어 이제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관저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비서실장이 거기 안 가고 멀뚱멀뚱 그러면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전 그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옥중 정치, 옥중 통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인사안을 가져가서 결재를 맡았을까요? 그렇게 뭐 우리 접견하고 이런 거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려서 할 수는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치 관저에서 대통령의 결재받으러 갔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옥중 정치와 옥중 통치에 대한 그 프레임의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관저로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모든 사안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펼칠 겁니다. 네.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이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 여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야권의 공세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거칠어지고 더 나올 테니까 오히려 절제되고 자제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약간은 분리된 어떤 그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책과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한 대응 모습으로서 여당의 어떤 그런 여당의 어떤 모습을 과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차분하게
헌재 판단과 심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 마음속에 좀 신뢰받고 믿음을 둬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진다고 거기에 맞불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전략적으로 별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얼만큼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절한 밸런스로 잘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여야에서는 이제 이번 구속 취소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공수처의 존립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이번에 공수처에 드러난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네. 공수처가 왜 이렇게 존립하는 게 정말 우리 최고의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와 그런 부정을 감시하자고 이른바 워치독, 감시견으로서 놔둔 건데, 그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수사와 재판에 대한 혼선만 빚게 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제도적 보완해야죠. 자, 정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공수처가 민주당을 또 물어뜯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뭐 공수처를 위한 법을 만들고 검사 임기 연장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그럼 공수처 기관을 아예 존속하는 걸 폐지시켜 버리든가, 존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적당하고 그 유관된 기능을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포지셔닝 시킴으로써 실제로 그 어떤 그 사법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와 또 제도를 부여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서로가 서로의 입장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공수처에 이번에 행태를 봤잖아요. 네. 봤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목표와 노력은 필요한데 서로 여기에 접근 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네. 공수처의 어떤 제도적 허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이번에 공수처가 무능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을 굉장히 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된 제도는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맞춰서 보완하면 안 되죠. 왜? 예. 권력기관이고 사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도한 법을 내는 거는 저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층이나 국민들까지, 중도층 국민까지 적어도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영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거기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적어도 상대방은 아니어도 중도까지는 아우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사법 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해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정지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뭐 인간적, 도의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인간적, 도의적인 것을 하시려면 그만 두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지금 누구를 저기 하게 돼 있죠? 지원하게 돼 있죠? 최상목 권한대행 그렇죠. 말씀하시는 직무 거죠? 네. 정지된 대통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를 어디에서 한 글자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 세력이 책임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들의 세력 결집에만 집중하고 마치 조기 대선 선거운동 하듯이 상황을 전개시켜 놓고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부분들, 공수처의 문제, 검찰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한다? 저는 좀 앞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없게 하려면 특검 논의 때 이런 혼란을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고민을 했어야죠. 네. 근데 이 혼란을 많은 사람이 예측했는데 특검을 무조건 거부했잖아요. 대통령 이익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저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만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간곡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이 됐고요. 그
같은 수사를 받는 다른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속 취소 신청이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말 뭐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해석하셨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거의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다 기각을 다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공수처와 그 과정,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의 과정의 불법성이나 위법성들을 잘 분석하고 이것이 허점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을 저는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변호인단도 이런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12.3 계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고 이제 그래서 증거인멸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이제 이분들이 다 주요 관계자들은 다 이미 구속이 돼버린 상태였고 대통령도 이제 나와 그랬으면 아니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변호인단과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할 부분이긴 한데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단히 보석을 신청 안 하고 구속 취소 청구에 승부를 건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최수영 평론가 그리고 정치평론가와 함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대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짚어보죠. 이번에 이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이게 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탄핵 심리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사에 적법한 기관에 수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그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았는지 이걸 굉장히 따져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피의자에 대한 그 가장 우선적인 이제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같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첫 발부터 꼬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첫 스텝부터 엉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제기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 헌재 심리에도 저는 이것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이 과정에서의 수사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보는 건 지금 헌재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에 대한 거는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평의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가 아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되어서 5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 부분도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저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 회유 협박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점들이 고려된다 하면은 앞으로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지금 헌재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헌재 판결이라는 건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최수용 평론가께서는 이제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탄핵 재판에도 이 법원의 어떤 그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형사 재판은 지금 재판부가 같아요.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지금 1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그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 제기를 위해서 공수처와 함께 검찰은 이 하급심 재판부의 그 의문 제기에 차분하게 설명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리한 상황인 거는 좋은 요소는 아닌 거는 좀 분명히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헌재 판결에는 그렇게 영향은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급심의 판단이고, 하급심의 판단은 계속 엇갈려 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내용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지금 삼은 것이지 내용 부분에 다른 재판부, 그것도 역시 하급심 드립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절차의 문제를 들었고 물론 내용의 문제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뭐 최종심의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법원의 하급심 재판부에 귀속돼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이미 보다 뭐 이렇게 직제상으로 상급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급 재판부나 다름이 없는 데인데 이미 진술 조서나 모든 것들을 본인들의 판단으로 증거 채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그런 걸 중심으로 법리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김창현 평론가님은 지금 구속 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그대로 내란 혐의 그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이제 문제, 이제 사법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치권에서 이걸 뭐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좀 오늘 그 행동 중에 민주당 행동 중에 좀 매우 지적하고 싶은 게 왜 검찰로 가서 꼭 한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불신하고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 정치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치하라고 또 가서 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지금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자, 검찰 특수본 너희들 이제 이틀 동안 하루 동안 대통령 불법 구금했으니까 책임 묻겠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관저로 돌아왔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저는 헌재와 이제는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내란죄 수사, 형법 수사는 공소 유지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치는 이제 여기서 분리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헌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는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열기들을 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광장에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치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민주당 가가지고 검찰 보고 정치한다고 하면서 검찰 보고 항고하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오에 있었던 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수사기관들의 각급 수사기관들의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치가 제도로서 보완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맞지. 네. 여기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식의 정치는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치의 어떤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검찰의 실수 내지는 무능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 못 해가지고 이 구속에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이게 특수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수뇌부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니 날짜 계산만 잘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즉시 기소를 제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검찰이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똑같은 무능한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와 더불어서 검찰도 비판받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나 사법 절차, 다시 말해서 재판부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미 그러고 있다. 헌재와 법원을 충분히 압박을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걸 맛봐서 저도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마치 무슨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부적절한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런 무능과 실수를 한 걸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이걸 왜 판례 형성을 안 했냐는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이랬으면은 최종심에서 판례로 형성해줘야 모든 전국의 하급심들이 그걸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는 날로 할 수 있고 어디는 시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급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헌재 판결 하나 더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 그건 안 찾아봤죠, 검찰이? 좀 더 찾아보지?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혹시 공수처와도 좀 협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예. 지금 이런 모든 수사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망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그런 논의는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여당 측에서는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불법 감금이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재판이라든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부, 그 검찰 지휘부가 네. 분명히 이거는 이제 항고하지 말고 빨리 즉시 석방이라고 지시했는데 특수본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걸 지적했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는 상명하복입니다. 검사들이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휘부의 판단.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뭐하러 임명합니까? 특수본부장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안 하게끔 검찰의 최고 지휘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특수본이 따라야죠. 근데 대통령을 무려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도 25시간을 구치소에다 영어의 몸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봐요. 왜 대통령을 거기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회의는 할 수 있고 검찰 지휘부가 의견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휘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하면 따라줘야죠. 그런데 그걸 25시간 갔다는 것은 이제 불법 강론을 본 건데 자, 저 문제는 저는 이제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은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검찰 지휘부와는 좀 다른 결론으로 공수처와 협업을 했다는 거죠. 네. 전 지금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향후 이제 앞으로 이게 저는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모든 수사 기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 자체를 저는 이제 문제 삼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부분도 부분이지만 검찰 특수본이 검찰을 마치 대표하는 기관처럼 해가지고 공수처와 협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공소유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묻겠다는 좀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 수사 단위기관인 특수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 라인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지적해 네, 주시기 말씀해 바랍니다. 예. 불법 감금이란 말은요,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자, 헌재 판단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즉시 항고권을 검사에게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7일간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불법 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 출신이. 이건 너무나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특수본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항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라고 한다면 대검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특수본이. 그렇죠. 예. 그런 항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단순히 내부의 그 지휘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불법 감금이라고 한다는 건 검사 출신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의 책임론을 넘어서 이제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법적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네.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공감대를 이루는데 이제 법적 정비를 넘어서 공수처의 존립 문제까지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이렇게 기능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는 그런 세금만 잡아먹은 수사기관이 있다면 그 정리하는 게 맞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야말로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네. 혹은 장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상의 3급 이상 공직자, 아주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수사기관의 권한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걸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 공수처를 만들 때 선거제도와 맞물려서 이걸 딜해서 정의당의 표를 끌어들이는 그런 기이한 행태까지 해가면서 비난을 받아서 출범시킨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 때문에 여당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거의 뭐 7, 80명 가까이 경찰 수사 다 받았습니다.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도 있고요. 이렇게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야심작으로 한 것이 대통령 수사였습니다. 그 전에 딱 한 게 조희연 그 서울시 교육감인가요? 이분에 대한 기소권 하나 딱 성사시켰고 네. 나머지 전부 100점 100패를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 수사에서 지금 첫 발부터 꼬인 겁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놔뒀고 그다음에 이 수사기관이 없으면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 될 텐데 경찰을 끌어들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니까 경찰에 하청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사는 안 된다니까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한 다음에 우리 검찰에 기소만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그 본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기관이라면 저는 없어지는 것도 맞겠다 생각하지만 기왕에 법으로 출범했으면 아니면 존폐가 아니라면 저는 역할하도록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는 공수처가 사실은 이런 기관이라면 사라지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이렇게 어렵사리 출범한 기관은 그나마 좀 존속하려면은 정말 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수사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규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걸쳐서 하거나 타고 들어가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존폐 그 위기에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굳이 살리겠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고 엄혹한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왜 탄생을 했느냐 이거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죠.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따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 속에서 출발을 한 검찰 개혁의 한 방안입니다. 지금 다소 무능하고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의 한 방안을 그냥 없앨 것이냐? 없애려면 검찰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의 불신은 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안은 특정 진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그 한 마음으로 보안 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영 논리만으로 공수처를 계속해서 상대를 한다, 그 강화한다 그러면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더 우려스러운 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그럼 국회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 독점에 가까운 진영 논리로 무언가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본인들이 한 말과 행동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견제를 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천년만년 권력을 가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영 논리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검찰 불신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이렇게 혼재될 때 오늘 이제 명확성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얘기했던 게 이제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적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찰 이번에 재판부가 2개 지적했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간단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딱 수사를 하고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어떻게 그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본인의 기관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차라리 이건 특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럼 국회가 그때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요 관련 종사자들이 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이중 기소가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의 무용론이 있었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끼지 말아야 될 때 끼므로써 이 모든 실타래처럼 얽힌 전국을 만든 저는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사실 저는 유구무원이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무능과 또 정치 권력과의 그 유착 행태들
말하자면 민주당의 의원이 경찰 출신 고위직 한 명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내가 지시한다는 식의 뉘앙스 한 다음에 그 말이 또 큰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또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주고 이런 상호 뭐랄까 혜택과 어떤 대가를 주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던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저는 공수처는 깔끔하게 여기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도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하고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경찰이 수사라는 과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부터 검찰이 심기일전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것들의 진술들을 그러면 공수처가 조사한 것들은 다 빼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유죄를 입증하든지 이제 길은 몇 개 남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존립 문제는 저는 당장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검찰의 그러면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하는 방식이 과연 공수처라고 하는 이 무능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본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수처 존립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공수처를 뭐 고쳐 써야 되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네. 되냐, 아니면 안 써야 되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고쳐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당히 이견이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진영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법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저렇게 국민들을 광장으로 몰아넣고 정말 내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하는 그런 걸 본다면 정치인들이 제발 좀 반성을 하고 네.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에게 질문한 공수처가 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이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최 평론가님은 신뢰 문제만 들었는데 네. 두 번째는 수사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걸 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한테 좀 더 역할을 줬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수처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권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공수처에 왜 초기에 힘을 실어줬냐? 그건 신뢰의 문제죠. 왜? 각급 기관들이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록을 만들고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과연 신뢰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공수처로 모아서 특검으로 넘겨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추진한 것인데 결국 그 논란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 혼란의 또 하나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그 이제 공조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상희 평론가 논리에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조본이라는 게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특수본과 네. 경찰을 끌어들여서 공조수사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공조본이 법 내기구입니까? 이게 임의기구예요. 아니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합의해가지고 병렬적으로 우리 수사기관들이 합의해서 하니까 이건 법적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법 외 임의기구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겠다, 구속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사기록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소도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재판부가 명확성과 그런 어떤 적법성의 원칙이 없다라고 바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안 되니까 우회로를 통원하는데 그 우회로가 꼼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사법기관이 우회론을 통해서 가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가거나 꼼수를 동원해서 가는 거 그거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가 무능했던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런 겁니다. 경찰은 왜 그럼 공조본을 검찰하고 안 만들고 공수처랑 만들었을까요?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그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 경찰의 요구를 검찰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이 부분을 상호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공수처가 그래도 수사권의 논란을 없애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검찰을 한번 거치게 하는 게 나을 뻔했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 수사기관 내에도 기관끼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최수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성재인 기자의 리포트에서 네, 또 네. 탄핵 심판 일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론할 때 이제 과거 두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얘기하면서 끝나고 뭐 한 2, 3주 얘기해서 이제 길어야 이제 다음 주 한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상 금요일 날 이제 선고가 냈기 때문에 네. 그날 하지 않겠냐고 이제 추론하는데 전 사례가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 구속 취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는 한 번도 직접 출석해서 변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11차례 중에 거의 다 나가서 변론에 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추가 증인도 또 받아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네.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14일로 예상하지만 저는 한 주 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저는 18일이나 아니면 그 주에 20일 정도가 저는 가능한 거지 다음 주라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평의가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 수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는 지금 법에서 지금 진행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것은 대통령의 직을 떼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로 본다면은 저는 그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한 1, 2주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예. 앞서 송재인 기자 리포트에는 그 두 전직 대통령 심판에 걸린 시간을 넘어서 최장 수기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유는 뭐 광장의 지금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갈등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평의를 계속해서 해서 가능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네. 그 만장일치 결론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 속에서 광장의 갈등이 그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현재는 오히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결론을 내서 그 탄핵 찬반 갈등이라는 국면을 예. 다른 국면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 봐도 한 뭐 열흘에서 2주 정도 안에 결론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열흘 정도 생각하면 한 12일, 뭐 2주 생각하면 14일 이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12일에서 14일 안에 저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를 저는 지금의 이렇게 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네. 최수용 평론가님은 이제 다다음 주겠죠. 네. 18일 화요일 정도. 네, 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14일 금요일 정도. 금요일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그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 속에서 네. 네.
아무래도 소수 의견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 소수라면 네. 조금 이렇게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을 떼고 그다음에 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역사적 책무에 걸맞게 자기 의견을 내야죠. 그리고 헌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별 의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소수 의견과 또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하듯이 계속적인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간다?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여론의 의도화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소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이야말로 우리 역사책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정하고도 객관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 자기 의견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듯한 거기에 동의한다?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의 소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보고요. 그 정신이라면은 저는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그 일종의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 8대 0이어야만 그게 마치 이제 우리 국민의 갈등을 더 없앨 수 있고 국론 분열을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광장의 여론도 팽팽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추이에 나오는 탄핵 찬반의 여론도 분명히 어떤 그 그림자와 밝음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네. 왜 그걸 모른 채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다 녹여내서 그 결정문이 모두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보지 어떻게 다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 했으니 여러분 우리 의견에 동의해주고 따라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최수영 평론가님은 뭐 몇 대 몇으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6대 2든 그 5대 3이든 예. 저는 이제 그게 가결이든 인용이든 그게 저는 그 정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광장이 쪼개지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매우 낮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위원 사건에서도 네. 위원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나중에 사후적 절차성을 그 표결안으로 촉구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의견으로 2대 8대 0으로 한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그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무조건 어떤 우리가 합의기구로서 합의기구가 아닙니다.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좀 헌재가 유념하고 한다면은 저는 8대 0이 나온다. 뭐 저는 5대 3이 나오든 6대 2가 나오든 그거는 국민이 승복해야 할 문제지 그걸 염려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져야 한다. 내 소신과 다르게 그게 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저희가 광장을 보면 네. 좀 약간 양쪽으로 많이 분열돼서 그렇죠.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광장에 있는 어떤 시민들은 이에 좀 불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국면 전환이 빠르게 안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이슈를 키울 수가 있죠.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또 그 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반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슈는 더 커지게 됩니다. 국면이 전환되면 이슈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줄어드는 분위기를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의견을 내더라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헌재는요 구성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기구 자체가 약간 정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성향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성 자체도 정치 투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어야만 한다라는 식의 어떤 정치 투쟁 양상으로 간다면 좋을 게 없다. 좀 전에 국민의 수준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수준은 높아도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이 네. 이 선고 기간, 이렇게 선고 날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벌써 그 합의문이 거의 초안을 마련됐을 거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마련해 놓고 그게 기각 인용문이든 인용문이든 만들어 놓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단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다고 불구속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그 평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만 전 이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내일 당장 일요일부터 정말 그 광장이 다시 또 이렇게 변모하거나 열기가 넘치고 정말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네. 헌재도 뭐 살아있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여론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그 짜여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제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는 크게 저는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리포팅에도 있었지만 선거일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관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서 입장문 내는 게 네. 그게 여론의 좀 출렁거림과 여론 지형의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은 좀 현재 평이나 최종 결론에 조금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큰 틀에서 이미 좀 잡혀 있고 저는 이것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그것을 이제 만장일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 의견으로 여기서 끊고 우리가 선고문을 낼 것이냐 그건 오롯이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다음 주에 큰 틀이 잡힌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관저에 머무른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아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지만 다만 그것이 여론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네. 벗어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있을 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적극적으로 응해 왔죠. 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이 또 광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대응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에서 네. 저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막강한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귀 가능성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체포영장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이 거대 야당의 대표면은 당연히 그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내는 것조차가 증거 인멸이나 말맞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한 권력자예요. 거기서 밖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전달되는 어떤 공범들에게나 아니면 여기에 피의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증거 인멸이 되고 말맞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광장의 열기도 줄여내고 하는 메시지를 내셔야지 자꾸 지금처럼 투쟁적 메시지를 내셔가지고 광장의 어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이제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선고가 났을 때 대통령의 표정이 패배자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광장에 전달되는 메시지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네. 향후 형사재판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데도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반대로는 나오는 게 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향후 재판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또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앞서 김상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최성 평론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조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가급적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니까 정제되고 그다음에 네. 조금 가급적 좀 중립적인 그런 걸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지금도 네. 이제 제가 절제돼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뭐 그 단식으로 인한 뭐 지금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그다음에 그 재판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전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여론을 자극하거나 뭐 또 지지층 결집에 아주 뭐 도화선이 될 만한 발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영화의 몸에서 나와서 있을 상황까지
광장의 열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치권 촉구라든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사함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평의에 이제 그 여론에 미친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평의에는 또 그것은 뭐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조금 세게 냈던 이유는 뭐냐면 부당한 체포에 맞서겠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렇게 무리하게 병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절을 침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좀 톤이 높았던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이제 재판의 시간으로 한 영역이 가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또 이렇게 대통령의 그 구금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차분하게 가면서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 큰 틀에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며칠 좀 숙고하면서 낼 메시지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실제 석방 과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